그날은 새벽 4시였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가 문득 깨어난 건 거칠고 가급한 두드림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하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을 흔들어댔어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습니다. 78세 늙은이가 이 새벽에 누구를 만나겠어요?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이 집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평생 운영하던 국수집을 정리하고 느지막이 나련한 2층 집이에요. 1층엔 새를 놓고 2층에서 혼자 지내며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아프고 외롭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보금자리가 있었고요. 조카 내외가 가까이 살면서 종종 찾아와 안부를 묻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해요.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꿈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급박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후다닥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1층 세입자인 도윤이가 서 있었어요. 아, 도윤이였구나. 도윤이는 평소 성실하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사도 정중히 건네던 착한 청년이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하게 뛰어온 듯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아주머니, 지금 위험합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집 뒷마당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가방만 가져오세요. 지금 당장. 도윤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핸드백을 움켜쥐었어요. 영문도 모른 채 그를 따라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아이는 어둠 속 골목길로 빠르게 걸었어요.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 힘을 다해 발걸음을 했습니다. 70대 늙은 몸으로는 도윤이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 세상에. 2층 거실 창문에 불이 켜지며 커튼 뒤로 희미한 사람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 침입자는 저를 찾는 건지 창밖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도윤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더 가시죠. 안전한 곳에서 말씀드릴게요. 도윤이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까운 24시 찜질방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를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제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새벽 바람이 불어와 제 잠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건지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이끌고 있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평소 이 아이가 보여준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들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속에서 도윤이의 등만 바라보며 걸었어요. 서로 말 없이 15분쯤 걸었을까요? 어두운 거리 끝에 평소 즐겨 다니던 찜질방이 보였어요. 환하게 켜진 불빛이 거리를 밝히며 여기서 쉬어가세요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와 잠시나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의자에 기대어 코를 골고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새벽 찜질방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리였어요. 도윤아,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찼습니다. 도윤이는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진중한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보던 그 순진한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큰 결심을 내린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에 놀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음절 한 음절을 또박또박 발음하며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 사실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 센터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심부름 센터?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도윤이가 그런 일을 한다니. 네,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드리는 곳이에요. 청소나 이사, 때로는. 도윤이는 잠시 말을 망설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더 복잡한 일들도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 아주머니 조카분 윤철 씨와 그 아내 한수진 씨한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윤철이가? 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인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를 모시고 어딘가 다녀오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용돈도 넉넉히 주겠다면서요. 그는 자꾸 손으로 머리를 긁적였고 말을 이어가는 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왜 굳이 저를 고용해야 하는지. 가족끼리 하면 되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돈이 너무 급했거든요.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아, 그래 맞다. 이 아이 형편이 어려웠었지.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몰래 그 둘의 뒤를 밟았습니다. 김윤철 씨와 한수진 씨의 진짜 계획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도윤이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찜질방 안 코골이와 귀뚜라미 소리 사이로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분명 윤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고모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집이랑 예금은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맞지?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처리한다고? 나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고로 보이게 하면 돼요. 나이 많은 사람이 집에서 혼자 쓰러진 걸 누가 의심하겠어요? 평소 그렇게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이야.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내외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 녹음이 끝나고 도윤이는 말을 더 이어갔어요. 제 안색을 살피는 그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어요. 한수진 씨는 빨리 처리해야 한다. 유산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생기는 유산이 이유였다니 예상됐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윤철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모는 이제 늙어서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면서 마치 아주머니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순간 어지러워 테이블을 붙잡으니 가장자리에 있던 종이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모습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제 마음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어요. 윤철이는 어릴 적부터 제가 친아들처럼 키운 조카였거든요.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 남겨진 그 아이를 거둬 기저귀부터 갈아주며
애지중지 키웠어요. 밤새 열이 나면 잠도 못 들고 간병하고 학교, 운동회 때는 부모 대신 가서 응원하고 대학 등록금도 국수 팔며 번 돈으로 다 대줬는데 이럴 수가. 윤철이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바라보니 그 어린 얼굴에 고민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그 아이도 이런 상황이 힘든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예전에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막막해서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별로 묻지도 않으시고 흔쾌히 돈을 건네주셨잖아요. 저에게 그렇게 대해주신 분은 할머니가 처음이었어요. 도윤이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의뢰를 받은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도윤은 잠시 멍하게 생각하다 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다. 아침에 수진 씨가 오늘 진행하라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아주머니를 피신시킨 겁니다. 저는 수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윤철이가 소개해 줄 때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였는지. 결혼식 때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니 시집 와서도 명절 때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말하던 며느리였는데 새벽 5시가 넘어가고 더욱 적막해진 공간에서 저는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저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문득 며칠 전 친구 정순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네 조카네 왜 뭔가 수상해. 요양원 이야기만 계속하고 너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던데. 당시에는 그냥 걱정이 많은 친구의 기호라고 생각했는데 정순이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요양원 이야기를 자꾸 꺼낸 것도 제 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본 것도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그럼 아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윤철이하고 수진이니? 네. 아마 지금쯤 사고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일 처리를 잘했나 확인하러 온 거겠죠? 평생 가족이라 믿고 사랑했던 이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찜질방 한쪽에서 누군가 뒤척였어요. 저는 제 얘기가 들릴까 노심초사하며 몸을 더 움츠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 평소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인데 지금 저는 이런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관심이라고 여겼던 수진이의 행동들이 사실은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어요. 제 건강을 묻는 것도, 병원 검진 결과를 궁금해하는 것도, 집 열쇠를 복사해달라고 한 것도 말이죠. 고모님, 이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수진이는 매일같이 이 말을 반복했었어요. 집은 파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관리는 저희가 해드릴게요. 요즘 노인 전문 시설들이 정말 좋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걱정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효부의 마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괜찮다 거절할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은 금세 차갑게 굳어졌어요. 정말 완고하시네요.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실 건데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협박에 가까운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 진위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며느리 같은 아이가 설마 저를 해치려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난달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진이가 특효약이라며 가져다 준 약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의식이 흐릿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틀이면 나을 감기가 일주일 넘게 끓었고
그동안 계속 어지럽고 메스꺼웠죠. 고모님, 이 약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특별히 구해온 거거든요. 그때 수진이의 따뜻했던 미소가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소름 끼치네요. 역시나 몸에 좋다며 건넨한 약을 마신 후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졌었어요. 심한 복통으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했는데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라며 더 마시라고 강요했어요. 어머님, 원래 한약은 처음엔 좀 힘들어도 계속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참으세요. 그때도 저는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여기며 억지로 마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 한약에 무엇이 들어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은 2주 전이었어요.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몸이 아팠는데 수진이는 감염될까봐 무서우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라며 저를 방에 가둬버렸어요. 고모님, 요즘 독감이 너무 심하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격리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코로나 시기를 떠올리면 격리를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틀 동안 물도 주지 않고 화장실까지 못 가게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 앞에서는 윤철이가 지키고 서 있기까지 했으니까요. 윤철아, 고모 아픈데 물 좀. 목이 너무 말라. 지금 물 드시면 더 위험해요. 열이 더 오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윤철아, 제발 물 한 모금만. 하지만 윤철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고모, 수진이가 간호사 출신이니까 말을 들으세요. 다 고모를 위한 거예요. 그때도 저는 며느리의 과잉보호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의도적인 학대가 분명해요. 아니, 살해 시도였던 거예요. 다른 이상한 일들도 하나씩 기억났어요. 1달 전에는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하며 수진이가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그 이후로 가끔 가스 냄새가 났어요. 새 제품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의도적으로 가스를 새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고모님,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잘 모르시나 봐요. 위험하니까 저희가 식사 준비는 다 해드릴게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만든 음식만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됐어요. 계단 난간도 어느 날 갑자기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가 일부러 나사를 느슨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며칠 전에는 난간을 잡았다가 휘청거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고모님, 정말 위험해요. 이런 집에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수지는 자신이 만든 위험 상황을 이용해 저를 요양원을 보낼 핑계를 만들었던 거예요. 밤마다 들리던 낮은 속삭임들도 떠올랐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 나누던 2 사람의 대화였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저 늙은이만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저 노인네 명줄도 질기네. 조금만 더 참아.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돼.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차라리 깰 수도 있어. 원래 계획대로 하자. 잠에 취해 꿈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현실이었다니.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제가 버젓이 방 안에 있는데도 코앞에서 모략을 꾸몄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저를 철저하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할머니,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한수진 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주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수진 씨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상담받는 모습이에요. 아주머니 집 시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전 사진입니다. 눈앞이 아득해져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수진 씨가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모습이에요.
아주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험을? 네. 거액의 생명보험이요. 그러고 보니 수진이가 몇 달 전에 보험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라며 저희가 다 알아서 한다라며 성화를 부렸는데 어련히 애들이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바보였다니? 제 목소리에는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도윤이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은 처참했어요. 평생 가족이라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토록 차갑고 계산적으로 저를 이용해왔다니. 윤철 씨는 처음에는 정말 아주머니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완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윤이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고모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사셨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늙은이 뒷바라지만 할 거야? 윤철이의 목소리였어요.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잔인할 수 있다니. 맞아. 어차피 몇 년 더 못 살 텐데. 차라리 우리가 그 재산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도윤이에게 손짓으로 정지하라고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마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조카가 제가 친아들처럼 키운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도윤아,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거니? 아주머니, 사실 저희한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라니? 뭐 말고 누가 또 이 일을 안다는 거야? 도윤이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도윤이에겐 전직 경찰 출신 형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 사실 저희 형제에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도윤이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구하고 싶어 한수진이라는 여자의 뒤를 캐보니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2명의 노인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2명이나? 네, 작년에 부산에서, 그 전년에는 대구에서요. 모두 독거노인들이었고 유산을 노린 범죄였습니다. 2건 모두 증거가 부족해 풀려나긴 했지만요. 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범죄의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때 도윤이는 제 손을 꽉 붙잡으며 간절히 말했어요. 우연치 않은 계기로 한수진의 범죄를 알게 되어 저희가 이끼 수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할머니가 한수진을 잡을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 말의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제게 닥친 이 상황이 모두 현실이라는 것이 실감 나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진실을 안 것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래 도윤아,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 제 혼란스럽던 머리가 차츰 맑아졌어요. 도윤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건넸어요. 이걸 5단에 숨기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저희가 바로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진입할 겁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자백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손에 놓인 작은 녹음기를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해가 어스름하게 떠오르는 푸른 새벽.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스산한 새벽빛이 드리워진 텅 빈 집 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했고 평생 보금자리라고 여겼던 이 공간이 이제는 덫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윤철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수진이와 결혼식을 올리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쏟아부은 사랑과 정성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소파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가슴 속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희생당한 다른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이 악행은 멈춰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조카 내외가 올 시간까지는 아직 4시간이나 남았어요. 사실 집에 들어오기 직전 윤철이에게 온 전화를 무심결에 받았는데 당황한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들려왔어요. 고모 집이에요. 허둥대는 모습이 안 봐도 뻔했어요. 윤철이는 2시까지 가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녹음기가 잘 숨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떨리는 마음을 다스렸어요. 오늘 이 집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오후 2시 예상대로 윤철이와 수진이가 홍삼 음료를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빠르게 녹음기를 켜고 평소처럼 맞이했죠. 고모님,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아, 정순이 집에서 하룻밤 잤다. 어젯밤에 산책을 너무 멀리까지 갔지 뭐냐? 그래도 오랜만에 정순이 만나서 수다 떨었더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윤철이가 안도하는 척 한숨을 쉬었어요. 고모, 밤에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맞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나 몰라요. 수진이는 입꼬리만 한껏 내린 채 뚜루르 다가와 컵을 내밀었어요. 프리미엄 홍삼 음료예요.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이거 꼭 드셔야 해요. 수진이 준 컵에는 한약 같은 검은 물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컵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고맙다. 근데 너희들 내가 어제 집에 안 들어온 건 어떻게 알았니? 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어봤어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윤철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힐끗 쳐다보며 강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윤철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급하게 끼어든 수진이의 목소리가 한없이 떨렸어요. 전화? 어제 너희한테서 온 전화는 없었어. 윤철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그게 집 전화로 했는데 집 전화도 안 왔어. 내가 확인해 봤거든. 제 시선이 예리해지자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아, 맞다. 1층 세입자가 고모님 안 계신다고 말해줬었는데 도윤이가 언제? 어제 저녁에요.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가는 수진이를 보며 소름이 돋았지만 태연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이건 어디에 좋은 거니? 저는 컵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고모님을 정말 편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이 말 끝에 수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편하게? 네.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해방시켜 드릴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 도윤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또 아무 의심 없이 이 정체에 모를 홍삼을 마셨을 거예요. 그럼 정말 좋겠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우울하기도 했는데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저희가 걱정 많이 해요. 윤철이가 맞장구를 치는 모습에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고모님, 이제 빨리 드세요. 미지근해지면 효과가 떨어져요. 수진이가 재촉했어요. 그러니? 그럼 마셔볼까? 윤철이와 수진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이 음료를 먹는 게 저들의 계획인가 봅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경찰차의 빨강, 파랑 불빛이 번쩍였어요. 모두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곧바로 지나가 버렸어요. 어디 가는 거지? 당황한 나머지 저는 혼자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그때 수진이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어요. 뭐야? 이 할머니 다 알고 있었잖아. 어쩐지 오늘따라 쫑알쫑알 말이 많더라니. 꼴에 시간 끄는 중이었나 봐. 지금까지 연기하느라 피곤했는데 잘 됐네. 이제 그만 먹죠? 고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숨길 수 없어졌잖아.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요. 윤철이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도윤이에게 미리 들어서 각오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들으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고모, 이제 아무도 구해주러 올 사람 없어. 그냥 순순히 마시고 편히 가셔. 정말 경찰차는 떠난 걸까? 나 혼자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근데 왜 이것들은 아까부터 반말이야.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한 문장을 끄집어내 입 밖으로 던지듯 물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냐? 어머, 죽인다는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지. 수진이가 냉소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는 거야. 노인들이 혼자 지내다가 돌아가시는 건 너무 흔한 일이니까. 대구에서 한 할머니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조용히 보냈어. 부산 할머니는 심장마비였는데 그에 비하면 고모님은 곱게 보내드리는 거야. 저는 가슴 속 녹음기가 이 모든 자백을 담고 있다는 생각만 하며 다시 정신을 부여잡았어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제가 애절하게 말했어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 7억짜리 집에 3억 예금. 우린 평생 일해도 못 벌 돈이거든. 수진이는 당신이 이해하라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 이제 마셔. 수진이는 제 뒷머리를 잡고 젖혀 억지로 컵을 입에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저는 품속에서 최루 스프레이를 꺼내 수진이의 얼굴에 뿌렸어요. 아, 수진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저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계단 아래에는 윤철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팔이 묶인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는 도윤이가 보였어요. 도윤아, 집안에서 실랑이를 하던 찰나 윤철은 집 앞에 있던 도윤을 잡아 인질 삼았어요. 고모, 이제 다 끝이야. 윤철이는 소주병을 계단 난간에 거칠게 내리쳐 날카로운 병을 도윤이에게 겨눴어요. 늙은 노인 한 명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도 몰라. 이 녀석을 죽이기 싫으면 그 홍삼을 마셔. 다른 희생은 원하지 않거든. 너한텐 내가 그냥 늙은 짐덩어리였니? 그깟 돈 때문에 이렇게 추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윤철은 마셔 하고 한 번 더 말하며 병을 도윤이의 목에 더 바짝 붙였어요. 윤철의 눈빛에는 더 이상 연민,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냉혈한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의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섰지만 예심 윤철이 돌아서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철아, 나는 너를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단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괘씸했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게 그렇지. 지가 사는 게 오죽 힘들면 그럴까.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단다. 하지만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너는 내 자식이었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다. 윤철은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로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했죠. 저는 살며시 눈을 감고 홍삼을 입에 가져갔어요. 이젠 사랑하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지쳐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해버릴 생각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대문이 요란하게 벌컥 열렸어요. 동작 그만. 경찰이다. 도윤이의 형상호가
성큼성큼 걸어와 윤철이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소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니, 어떻게? 윤철이가 당황했어요. 도윤이가 밧줄을 풀며 웃었어요.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경찰과 연락하고 있었거든. 경찰에게 끌려나오는 수진이가 발악하며 소리쳤어요. 우릴 잡아도 증거 없어. 그냥 농담이었다고 하면 돼. 하지만 저는 가슴 속 주머니에 품고 있던 작은 송신기를 꺼내 흔들어 보였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 대구 할머니 수면제, 부산 할머니 심장마비, 7억짜리 집에 3억 예금 모든 자백이 말이야. 이게 실시간으로 경찰서에 전송되고 있었지. 도윤이 설명했어요. 조카 내외에게 순서대로 수갑이 채워지자 저는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3개월 후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연쇄 노인 살해 사건의 주범 한수진에게 무기징역이, 공범 김윤철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국권노인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 미수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는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수진이의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에 그렇게 다정하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메마른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또한 부산과 대구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기소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볼륨을 줄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착잡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른 할머니들은 안전하겠죠.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다시 차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고모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도윤이가 문을 박차며 서류를 잔뜩 들고 들어왔어요. 부산에 사는 86세 할머니인데 아들 내외가 요양원 입소를 강요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신고예요. 또 그런 놈들이, 저희가 조사해보니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의문의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알겠어. 당장 부산으로 가자. 저는 당차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의욕이 넘치는 저를 보며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모님, 이제 완전히 경찰 할머니가 되셨네요. 뭐? 경찰 할머니? 저도 피식 웃었어요. 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경찰 같으세요. 좋아. 그럼 이번에도 그 나쁜 놈들에게 진짜 정의가 뭔지 보여주자. 이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쳐들어왔고 문에 걸린 노인권익 보호센터 간판이 반짝이며 빛을 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일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저를 노인이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저 박영희, 제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태껏 살며 이렇게 홀가분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2막을 응원해 주세요.